빈자리 버스 창가에 네, 지금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미러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기존의 미러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탈냉전 이후부터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해소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푸틴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러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일단 듣고 싶어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냉전 끝난 다음에 소련이란 제국이 해체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련 제국에서 축소된 러시아가 국제적인 지위나 역할을 어떻게 새로이 규정하느냐, 러시아도 새로이 규정해야 되는 거고 국제사회도 새로운 러시아의 역할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어디까지 하는 문제가 하나 숙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다 추론이니까 또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서 하는 얘기. 하는 이제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상 아니면 러시아의 국제적인 역할은 뭐냐 하는 게 숙제인데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오바마 시기에 지금 이제 트럼프 때 어떻게 될 거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바마 시기에 어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오바마 시기에는 리셋을 하겠다. 그래서 리셋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어요.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겠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그 오바마 일기 취임하면서는 그랬는데 결국은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첫째는 우크라이나 합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시리아 내전에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 러시아가 지지하고 군사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크게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핵무기 경쟁이나 협력의 차원에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러시아는 처음부터 나토의 동진, 미국의 그 나토가 동구 국가들까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에 반대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MD 체제, 유럽에서 MD 체제에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략무기 경쟁의 미러 관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리셋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러시아가 러시아도 만족을 하고 러시아의 국제적인 역할이나 책임 아니면 위상, 러시아도 만족을 하고 다른 국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90년대에 미국이 했던 거는 러시아에 가깝게 동맹을 확장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안보상의 이해관계, 우려를 일정하게 고려해서 러시아의 턱밑까지 확장하는 건 곤란하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합병을 갖고 보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러시아는 계속 지속적인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고, 동맹을 확장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계속.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딱 중간에 있는 국가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가 친서방이냐 친러냐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내전이 나면서 실제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을 해버린 거죠, 러시아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나는 냉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냉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의 올바른, 러시아도 만족하고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의 범위, 지위, 위상이 뭐냐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죠, 일단은. 그리고 러시아 민족주의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푸틴 얘기를 물어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화죠. 네? 그 대제국이었는데 네. 공산 진영의 종주국이었고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90년대에 체제 전환을 하면서 경제가 엉망이 됐고, 그래서 그 경제가 엉망이 되고 체제 전환,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하니까 문제가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연금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많으면서 90년대에 러시아가 거의 바닥을 쳤어요. 러시아 전체가 바닥을 치는데 9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푸틴이 이제 등장을 한 거고, 그때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자원이에요. 자원. 러시아가 자원 갖고 있잖아요. 가스도 갖고 있고 석유도 갖고 있고 이런 식의 자원.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자원 민족주의 비슷하게 부활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푸틴이 대통령을 2번인가 하고 총리로 수상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푸틴의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국권화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동원되는 이념적인 건 민족주의죠. 잃어버린 러시아의 영화, 제국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민족주의. 그리고 그 러시아 민족주의하고 러시아의 안보상의 이해가 겹친 문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합병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자체의 문제는 또 뭐 있냐면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 전반이 문제가 생겼어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그 전체가 침체가 되니까 네. 생산 활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100 이상인데 지금 뭐 $50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수입이 동강 난 거잖아요. 반동강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동이나 러시아, 뭐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이렇게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들, 자원에 의존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재정이 파탄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생션들이, 제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해진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도 계속 재정,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네. 그래서 민족주의의 문제도 있고 제국의 영화도 있고, 근데 경제적인 기반은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만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머지 국가들,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바마 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의 올바른 위치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국제적인 위상.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때 리셋을 한다고 해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악화됐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이 맥락에서 보면, 네. 트럼프는 푸틴하고 뭐 브로맨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푸틴이 뭐 자기 좋아하고 하긴 푸틴 뭐 똘똘하고 나쁜 놈 같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는 게 뭐가 문제냐? 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면 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러시아는 전략 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이고 미국하고 협력하면 국제 평화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도 그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대포위를 해오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하고 하나의,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중로가 협력한 게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나 일본, 호주 이렇게 다 포위망을 쌓으면 그 뒤에 러시아까지 만약에 들어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깝해지는 거죠. 미러 관계가 좋아지면. 네. 그래서 1970년대 데탕트와 비슷한데 파트너가 바뀌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의 상황은 뭐냐면 중소 분쟁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공산권이 깨진 거죠. 중국과 소련이 싸우는 상태, 이념적으로 못 대통하고 이념적으로 싸우는 상태에서 중국과 수교를 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죠, 미국이. 그게 대땅 때예요. 러시아가 당시에 소련이 전략 무기의 능력을 미국과 비슷하게 ICBM까지 다 개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전략 무기 상태에선 일정하게 군축을 한다. 군비 경쟁을 완화한다. 라는 게 이제 대땅트거든. 미소 간에는. 그렇지만
공산권이 깨졌으니까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러시아를 포위하는 거죠. 일종의 견제를 하는 거죠. 삼국의 관계를 보면. 그래서 만약에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관계가 계속 좋으면 시진핑을 견제하는 거죠. 이쪽 끌어들여서.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트럼프가 동아시아 패권 질서에는 관심이 좀 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시아, 만약에 트럼프가 그러면은 기존 질서라던가 기존 패권 질서랑 순응을 해서 동아시아 패권에 다시 관심을 가진다, 이런 노선을 가진다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 아시아의 패권을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순응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일단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우려했던 것 그리고 네. 국내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거는 푸틴과 트럼프가 개인적인 호감이나 그 정상들 간에 일종의 친분이 있으면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보조를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 중국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해킹 사건 이후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그 해킹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 안에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네. 트럼프가 원래 부상하고 선거 공약으로 아니 선거 운동 기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러시아 얘기를.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최악의 가능성은 피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다행히. 하나의 대포위망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개인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밀도를 가지고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지금 미국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걸려 있다는 거죠. 일단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네. 그러면 실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느냐? 일단 지금 다시 걸린 문제는 전략 무기,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수준에서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분쟁의 소지가 일정하게 있어요.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는 계속 그 핵무기의 전체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군축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의 보도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지구적인 MD망,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거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중거리 미사일을 그러니까 원래 냉전이 끝날 때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이제 획기적인 게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거리 미사일 그 캐티고리에 들어가는 크루즈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서 지금 배치한 게 아니냐. 그래서 미소 간의 전략무기 경쟁에 이제 대결 양상으로 갈 요지가 있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드는 계속 러시아가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미러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